네, 여러분 편안한 휴식 취하고 오셨나요? 2부 토론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포럼의 프로그램북과 연사의 발표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과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QR코드 스캔 또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적힌 링크 연결을 통해서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2부 토론에 토론자 3분과 코멘트 해주실 2분을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님, 김미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님,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님과 함께 브루노르랑 국제협동조합연맹 사무총장님과 윤태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님께서 코멘테이터로 참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님의 사례 공유와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년 이렇게 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지역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 조합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실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특별하고, 올해 42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초 출신이 당선이 되었고,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기본법과 특별법 모든 법들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그야말로 이제는 2021년은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가 나라의 경제에, 일자리 경제의 한 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문제, 보육의 현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보육의 수요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국가 정책의 하나인 돌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저출산 시대, 그것도 유럽 국가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해서 대한민국이 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현실에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만큼 사회적인 혁신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우리 아이 우리가 키우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를 잘 돌본다는 철학 아래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돌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가 수년 전에 아이들을 때린다, 폭력에 의해서 CCTV를 달지 않으면 안 되고, 그 CCTV를 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 현장 속에는 불신이 조장되고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청년들은 결혼 정령에 있는 아이들은 애 키우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애를 낳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사회의 불신과 부조화의 현상이 극치에 달하고, 이런 현상에 따라서 코로나까지 터져서 아이를 낳기 두려워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떠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혁신의 사례를 지방에서 만들어내야 될까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 키운다, 함께 키워보자라는 문화를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와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을 통해서 민주적인 문화를 만드는 일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오산시는 지역사회가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 나섰고, 그 중심에서 현재 15개의 함께 자람 센터라는 개소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돌봄의 문화를 만드는데 처음에 시작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시청에서 직접 위탁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환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일반 민간에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도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 내년에 약 30%의 현장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일자리를 지켜내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지역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산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우리 아이를 함께 키워보자라는 여론을 통해서 양성이 되고 교육이 되어서 한 사람의 센터장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주임과 함께하는 교사들이 모이고 그 교사들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기본 정신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접근은 아이들이 이제 모였으니까 배가 고프고 음식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것부터 쉽게 접근을 했고요. 그러한 것은 신뢰가 있고 난지혜모 또 모든 유기농 지산지소의 개념으로 아이들의 식단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 생겼고 이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신뢰를 통해서 마을에서는 한 센터장이 A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센터장이 B 지역으로 옮겨와서 센터장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돌봄을 진행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A 센터장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키워보는 문화를 만들자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2년 후가 되면 우리 아이 우리가 키우고 우리 지역에서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그러한 기운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사회적 돌봄 형태가 학교의 돌봄 형태는 코로나 시대에도 경험을 한 것처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배움의 터전으로 아이들의 성장의 과정의 터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중심에 있기를 기대하고 다양한 역할들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태리의 볼로냐시를 7년 전에 갔을 때 그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CCTV를 달지 않으면 안 되고 아이들을 다녀오면 그 녹화된 동영상을 틀어보는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회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의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기본이 되고 그런 틀 안에서 일자리가 승계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가 그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돌봄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돌봄은 바로 지역의 어르신까지 노인, 취약계층까지 돌봄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도 마스크를 사회적 협동조합이 큰 중심이 되어서 학교의 최고의 품질의 마스크 운동을 함께 했는데도 그 중심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들이 크게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영역이 넓어져서 교육의 복지 문제의 그 중심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곽상우 경기 오산시장님의 사례 공유와 토론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님께서 은평구 사례와 함께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 세계의 그 연대로 우리 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은평구의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은평은 북한산 큰숲 내일을 여는 은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민간 협력의 재활용품 수거 체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발전 또 편리한 소비로 인해서 환경 오염과 또 기후 위기 초래 또 우리의 삶을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또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의 중요성, 환경과 공존하는 삶 이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요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바이든 녹색 규제를 예고했고 또 우리 정부는 한국版 뉴딜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은평형 그린 뉴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평은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지금 현재 여러 품목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선별 효율이 저하가 되고 있고, 또 음식물 찌꺼기 등 오염으로 상품 가치가 저하되고 있고요. 또 무단 투기로 인한 수거 장소 청결 문제 등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바꿔보자, 이런 차원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을 통한 은평형 모아모아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평형 모아모아 사업은 민과 관이 협력으로 인해서 주민은 비행 분석이라고 해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썩지 않는 현장 분리 배출을 하고, 또한 본인 스스로가 운영 장소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동주민센터에서는 현장 안전관리나 또 자원관리사를 운영하고, 또 자원순환 도시 은평 추진단에서는 자원순환 교육과 더불어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 구청의 자원순환과에서는 사업 기획하고 총괄하면서 이 모아모아 사업에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에서는 투명 페트병 또 재활용품들이 주민이 직접 현장 분리 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한시적인 운영이라든가 휴대용 분리수거함 활용, 또 자원관리사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장 분리 배출로 이제 수거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항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아모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1시 운영하는데요. 동별 저희가 10개부터 20개소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50여 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은평 같은 경우는 16개 동이죠. 16개 동에서 150여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분리수거함 자체가 설치나 철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또한 설치 공간 제약 극복이 되고, 또 운영 종료 후에 철거로 무단 투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자원관리사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운영 장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에서 3명의 자원관리사를 배치를 하였고요. 또 이들이 현장 운영 관리와 함께 올바른 분리 배출을 하고 주민들께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생활 밀착형 공공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관리사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서로가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올 때도 깨끗하게 분리를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현장 분리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단히 그 지역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분리 배출 수거하는 상황인데요. 투명 페트병 등 8개 품목을 주민들이 직접 지금 현재 분리 배출을 하고 있고요. 또 압축이나 혼합하지 않고 수거해서 처리 업체에서 직접 매각을 합니다. 보통들은 다시 그 수거를 해서 다시 분리를 하고 하는데요. 저희는 직접 그 현장에서 매각을 하는 그런 체제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오염과 파손을 줄여 재활용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은평 모아모아 사업은 자원순환 도시에 앞서 주민 참여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또 가족과 이웃, 자원관리사의 소통으로 골목과 마을에 활력이 넘쳐나고 있고요. 또 분리배출 실천을 통한 녹색 경제와 자원순환 사회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은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아모아 사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폐기물 공공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서울 서북 3구 발전 포럼을 했고, 거기를 통해서 폐기물 감량이나 올바른 분리 배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기물 처리에 광역 협력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는 일일 15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완공이 되고 생활형 SOC 복합센터와 더불어서 완전 지하화로 주민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은 자원순환 사회를 향한 은평의 비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기준을 제시하는 은평 그린 모아마 사업을 확대했고요. 또한 서북 3구 재활용품 안정적 처리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활력의 자원 선순환 마을인 민관 자원순환 네트워크 강화를 하고 있고, 환경 보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원관리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활용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 투명 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은 민간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의 길을 자원 재활용의 정책으로 길을 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님의 은평구 사례와 토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님의 사례와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인천 서구는 아직 다른 구나 이렇게 시에 비하면은 중심 도시나 그 안정화된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여러 가지를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에 있는 곳인데, 작년부터 이 사회적 가치를 모든 정책에 있어서 중심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지역화폐, 연대와 협력이면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정책적인 좋은 플랫폼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또 다른 단어, 이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서구민과 우리 구민과 소상공인을 잇는 서로 이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하면은, 인천 서구 하면은 뭐가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곳입니다. 인천에서도 늘 변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절이란 단어가 맞을 정도로 자원이 있을지라도 자원과 자원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 자원과 사람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땅은 넓은데 구민이 무려 55만이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사시는 분의 소비가 주로 우리 서구 밖에 서울이랄지 김포랄지 그 다른 곳에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기의 소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상공인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 있고 중소기업들이 무려 7,000개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수도권 매립지에 또는 여러 가지 유해 시설물들이 또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가 굉장히 큰 곳인데, 이걸 어떻게 서로 이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뭘까라고 해서 서로 이어보자, 자원과 자원을 잇고 자원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보자 해서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화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가 관 중심의 정책적으로 주도해 나가지 않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적, 그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장 작동성이 돼야 된다 해서 민관 이음,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 지역화폐에 있어서 구청장이 이 부분을 정하지 않고 민간운영위원회,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 전문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등등 이 참여하는 민간운영위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걸 왜 하지라고 하는 부분을 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매니저를 두고 지역 매니저 활동이랄지 명예 홍보 대사도 자발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경제도 살리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지역화폐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월 1일 날 처음으로 서로 이음 시즌 1이라고 하는 지역화폐를 이렇게 추진을 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류식 화폐는 불편하게 짝이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식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손쉬운 사용, 그리고 늘 지속 가능한 그 탄력적 캐시백 정책을 통해서 작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월 1일부터는 시즌 2라고 해서 배달 서구 전국 최초로 공공 배달 앱을 시작을 했고, 온라인몰 혜택 플러스 서구도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해서 우리 서로 위험 사용자와 발행액이 55만 구민이 38만이 생활화되어 있는 화폐,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초로 전국 또 최초로 1조 원 이런 달성, 그리고 여러 가지 배달 서구 시장의 20% 달성과 온라인몰의 월 매출액의 1억 달성을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구민 소비 패턴이 역외 소비율에서 역내로 반 이상이 들어오게 되고, 이 소상공인이랄지 협동조합이랄지 그러한 그 중소기업이 소비가 훨씬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서 고용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때에 고용 증대도 되고 생산 유발 효과도 발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시즌 3를 이번 달부터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 캐시백을 쌓여 있는데 캐시백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해보이다 하는 소비자의 심리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례를 발굴을 해서 이 소비자에게 쌓인 이 부분을 가지고 공동체 나눔으로 하는 부분을 시즌 3로 시작을 하고, 환경이랄지 복지, 여러 교통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면서 정책적 연계를 통한 공동 플랫폼으로서 이 부분을 시즌 3로 해 나갈 생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구민과 소상공인과 우리 구청과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소통인데, 이것도 AI, 인공지능 등을 바탕으로 챗봇 기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도 제안을 하고, 이러한 이음카드를 서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의견들을 핸드폰 상에서, 모바일 폰 상에서 구청 오지도 않고, 또한 구청의 홈페이지를 복잡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서로 소통해서, 이것도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손쉬운 소통 방법으로 지역화폐의 이러한 부분도 발전시켜 나가고 다른 정책도 제안을 받고 추진해 나간다. 이러한 시즌 3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회 연대 민관이 공동체 플랫폼에 저희가 국내외로 선도 모델로서 지역사회의 가치와 활력,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 행복을 요소요소에 드리는 그러한 지역화폐로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님의 사례 공유와 토론까지 들어봤는데요. 총 3분의 토론 내용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루노 롤랑 사무총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화면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again, I'm very impressed by what we've heard from the three mayors. This is really wonderful, very interesting work that you've been doing. And I would just like to bring about a few ideas that came up to my mind when you were talking. First of all, again, about the list of different types of cooperatives that can be organized around the topics and initiatives which the mayors are talking about. Now, we heard about local currencies. I don't have many examples, but there are local currencies also promoted by cooperatives.
But what most drew my attention is, on the one hand, the issue of the environment. So we have in a number of countries cooperatives involved in the environment and with very interesting experience, in particular wind energy cooperatives in the north of Germany, recycling cooperatives 에서 이제 in 독일 사례가 하나 particularly in Italy.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몇 가지 사례를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천연 자원 관련된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에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협동조합들은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냐면 보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탈리아 볼로냐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 많은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공 서비스의 역할을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협동조합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령 어떠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보육센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 개의 협동조합들이 공동으로 단일 보육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이해관계자들이 협동조합으로 같이 그런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지역 정부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 정부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별적인 협동조합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개의 협동조합이 단일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한번 보면요. 이제 함께 이 지역 차원에서 컨소시엄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요. 컨소시엄을 함께 만들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협동조합들이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훨씬 더 조달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협동조합 사례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환경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뭐 보건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희 10,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3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아주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발 도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제 틀도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모든 협동조합들이 이 긍정적인 효과의 3%를 다시금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기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해서 이 로컬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다시 재육성하는 데 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협동조합 연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연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이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면은 이런 사회적인 협동조합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도구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이 지자체 차원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러한 지자체들을 많이 돕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훨씬 더 잘 상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서 저희가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곽상욱 오산 시장님께서 볼로냐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한국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큰 틀에서 봐주시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또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서로 지식을 또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게 훨씬 더 빨리 전파가 될 수 있고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하는 게 이제 한국으로까지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더 많은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생겨나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의 사례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리고 아까 민관 협력에 대해서도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협동조합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커먼스와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를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회원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방 정부의 시사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과 협동조합이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연대, 경제를 부흥시킬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연대를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생각이 났던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이 시장님들 그리고 구청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향후에 지방 정부 간에 그리고 협동조합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시대에 저희가 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의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저희 세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태범 단장님의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그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신 우리 곽상욱 시장님, 김미경 청장님, 이재현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시의 함께 자람센터, 아이 돌봄을 위한 그리고 은평구의 친환경 자원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해서 은평 그린모아 그리고 인천 서구의 구민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서로 이은 플랫폼 같은 사례들은 가장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혁신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들으면서 지역 혁신에 있어 성공적인 어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공통적인 요소들을 말씀해 주신 세 개의 사례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으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6가지 정도의 핵심 요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혁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생활 밀착형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감한 그런 사례들이 가장 중요한 혁신의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육아, 재활용, 소상공인, 골목상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 혁신 사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중심으로 추진돼야 되겠다라는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요. 세 번째, 정부 주도도 아니고 시민사회 주도도 아닌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례였습니다.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사점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례가 전부 다 쉬운 간단한 사례들은 아닙니다. 아마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충분한 소통과 협력, 대화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 사례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연결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시키고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담아낼 수 있을 때 보다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그것이 시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의미 있는 영향력, 결과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시장님과 두 분 구청장님 말씀하신 이 혁신 사례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확산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정말 많은 배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태범 단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부의 토론 진행과 코멘트까지 모두 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도 토론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선택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 직접 여쭤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부잔스키 이사장님께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금융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크게 공감합니다. 한국에 신협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일반 은행과 차이점을 잘 못 느낍니다. 도부잔스키 이사장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한국에서 공동체 금융을 새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협이 보다 공동체 금융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변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도부잔스키 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제에서 지역과 수익을 나누는 이 금융기관, 건강한 공동체의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에 대해 관점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기존에 있는 조합이 다시금 뭔가 탈바꿈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파트너십 등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규제 이러한 틀 바깥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신용조합에 대해서 그리고 신협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특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았고 캐나다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참여형 민주주의, 사회적 정의 그리고 금융 포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60년대부터 그래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가 꽃피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제 금융 규제를 잘 따라야 되고 그러한 기준들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이니셔티브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캠페인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국제 규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에 요즘
많은 진보적인 그러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신용조합들, 이게 국가 내에 있는 신용조합들일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신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민사회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정의 그리고 금융 포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개, 두 개 참여자가 혁신가의 역할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윤태범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민주주의의 관계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코로나 사태에 드러난 민주주의의 약점 중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윤태범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사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확인했죠.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부각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은 비정규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는 굉장히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극복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만들어야 될 바람직한 좋은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아젠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격차, 불평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루노 롤랑 사무총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팬데믹 이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최소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때 효과성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협동조합이 이 위기를 이런 난제 상황에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들어보시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Yes, indeed. 네, One 맞습니다. small cooperative can do 작은, very little.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the 않습니다. examples I gave you, in particular, 제가 말씀드린 예 중에 first 특히 and the second example, 첫 번째, 두 번째 example, 예를 of the 보시면 two health cooperatives, 보건 we saw that these health cooperatives were 협동조합이었는데요. not alone. They 그런 were, 협동조합은 혼자가 part 아니었습니다. of, a larger set of cooperatives. 더 큰 협동조합이 And this 일부로 larger 포함이 set 되어 of 있었고요. cooperatives is 이렇게 able 큰 to 협동조합은 bring the scales and also 규모의 to, 경제를 통해서 provide the necessary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정부와 in terms 필요한 of- 대화를 할 수 in terms 있었습니다. of policy. 그래서 정책적으로 So, 영향을 indeed, 미칠 수 one 있었습니다. little cooperative 그리고 can do little. 작은 협동조합이 We 할 수 있는 have, 일은 적습니다. among the 저희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s which I mentioned in the beginning,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my 협동조합의 presentation, 같은 you 경우 have the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끼리의 And this is 협동이 absolutely fundamental. The 있었습니다. cooperative, 굉장히 movement would not 핵심적입니다. exist as we know it today if there 협동조합은 was not such a 현재의 high 모습이 level of 되기까지 cooperation. And such 높은 cooperation, 수준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reaches 그리고 이러한 the point of 협동조합은 organizing cooperatives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 So 내에 enterprises of 협동조합이 cooperatives. 생겨나는 그런 지경까지 And, 이르렀습니다. in 그래서 order to reach, 기업들끼리 다른 협동조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national, 것입니다. even national economies of scale. 국가적으로도 also 이렇게 international 큰 economies. 규모로 그리고 So 국제적으로도 this is 큰 something 규모로 which, 계속해서 더 already exists, but 협동조합이 it is 확장되어 still, 나갈 수 있었습니다. not fully developed 아직 in a number 완전하게 of emerging types of cooperatives 완성된 것은 in a number of 아니고 countries. 여러 It is 국가에서 absolutely 계속해서 essential 새로운 협동조합이 that, in 생겨나고 order for the 있습니다. cooperatives to 협동조합이 provide their contribution, to fully provide their contribution 완전히 to the 커뮤니티 post-COVID
포스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필요한 이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동조합이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이 소규모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서로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협동조합이 진정으로 정부와 함께 교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중요한 행위자로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포스트 팬데믹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같은 경우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소셜 서비스, 즉 사회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 측면에서 많은 사회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등에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서 많은 재화라든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국제 공급망 안에서도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협동조합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가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움직임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만 실제로 더욱더 협동조합의 기여가 커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어려운 시기에 협동, 연대를 하지 않으면,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브루노 롤랑 사무총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브루노 롤랑 사무총장님께서는 오늘 저희 세션 발제부터 이 토론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끝까지 해주셨습니다. 먼 곳에서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인데요. 조금 전 토론에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좋은 대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TA, Teaching Assistant 시스템이 필요할지 또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온라인 형태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빨리 진행된 것이죠. 저희가 현재는 32명의 보조교사들이 6개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육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50명을 저희가 예산상 잡은 이유는 학교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도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저는 그 종식된 다음 상황에서도 숫자는 조금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러한 그 보조교사 형태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예전에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혁신들을 우리 사회가 이뤄왔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을 누가 사회적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선도국가가 되느냐 여전히 패스트 팔로워가 되느냐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로서 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도 교육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런 4차 혁명의 기술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무장한 청년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게 성공적으로 내년도에 확인이 되어지면 저는 다른 지방정부도 함께 연대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가 받아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이 청년들에 대한 고용 창출이 예전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이 자동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줄여야 하는가, 학생이 준다고 해서 교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대 발전을 대비해서 교사가 꼭 학급에 한 명이 있어야 되는가, 오히려 스웨덴처럼 한 학급에 2교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한 학급에 한 명을 더 추가로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학교당 몇 명씩이라도 더 교사를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저는 청년 실업 해소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서대문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TA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수행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자람센터 외에 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이 방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협동조합,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자체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또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코로나 사태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만큼 또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나선 입장에서 이러한 문화를,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회적 경제, 사회적 연대로 아이의 보육 문제를 잘 문화를 만드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최악의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이 연대가 아니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줘야 하는데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는 아이의 안전의 걱정으로 CCTV로 감독하고 그러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사회라면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이 문화를 바꿔내느냐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에서 오산에서 지역에서 함께자람센터라는 문제로 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현장을 지키고 또 교사를 양성하고 학부모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부분을 도입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럽에서 얘기하는 우리 아이 우리가 함께 키운다라는 사회적인 연대, 공감, 소통, 이러한 부분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실천 과정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부 소수가 육성되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각 자람센터마다 4분씩 배치가 돼서 수십 명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결국 그들이 역량을 담아서 자기 지역의 아파트, 자기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키워내자라는 중심에서 역할이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도 확장되고 그들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것은 결국 지역의 문화를 개선하고 바꿔내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으로 시작한 사회적 경제의 문화가 이제는 모든 지역 정부의 다양한 역할에 있어서 중심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님 그리고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님의 답변까지 들어봤는데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듣다 보니까 위기일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이 지방정부 간의 우수 정책을 서로 교류하고 나누는 오늘 이 세션이 더 의미가 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의 그린 모아모아 사업은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린 뉴딜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폐기물의 재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려면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수거를 위해서 구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은평 그린 모아모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했고요. 주민들과 함께 또 교육부터 시작해서 같이 홍보 또 본인들 스스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같이 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시범동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시범동을 저희가 6개월 정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 우리가 그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해결을 하면서 전 16개 동으로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주민들이 이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자원이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자원관리사라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 선순환의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주민들이 역할과 또 관의 역할은 아까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공유하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모아모아 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자원 이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은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올해 3,000톤 이상 늘었지만 비용은 한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지만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전국에 재활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재활용이 늘어나고 이 국제적으로 지금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쓰레기 문제는 다 같이 해결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님께 드려보도록 하죠. 소개해 주신 서로 이음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지역화폐의 유효성에 대해서 일부에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직접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운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앞에 언론에서도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이음은 부정적 전문가가 내놓은 부분을 계량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어느 한 가지도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에게 이 전문가에 물어볼 게 아니라 저 현재로서 우리 서구에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38만의 구민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부정적 시각이 있으니까 지역화폐를 수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구민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무슨 소리냐? 더군다나 이 코로나 위기 상황 때 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줬던 그런 얘기로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그렇다고 저는 이 지역화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것에서 성공했으니까 일률적으로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효과성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책이란 것은 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초이스를 잘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선거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전국에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실패 사례도 저도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듯이 그것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면밀히 세심하게 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고 마지막 하나는 결국은 예산에 뒷받침하는 지역화폐보다는 오늘의 주제인 연대와 협력 그리고 협동조합 등 이제는 초기에는 마중물 예산으로서 이런 지방 정부의 예산까지 투입됐다고 하지만 이제 플랫폼이 우리 같은 경우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플랫폼에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기업 이런 부분에 거기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한 시즌 3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거기에서 공동체 플랫폼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꼭 중요하나 그 재정에 뒷받침하는 그러한 지역화폐로서는 지속 가능성이 빨리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화폐와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거기서 만들어낸다면은 충분하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많은 부정적 견해를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님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실시간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 1부, 2부를 모두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뜻깊은 말씀을 나눠주신 연사분들 그리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션을 모두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세션에서 살펴봤듯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포럼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꼭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 세션 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박지은이었습니다.